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 북한 이슈 초점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고강도 대북 경제 제재 조치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앙경제기관의 간부였던 우리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가 평소에 같이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되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희 형님이기도 하시고요. 노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이야기는 사실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MC를 보시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없어가지고 저희 어떤 궁금증을 이렇게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우리 대선께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청자들 김태산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김태산 선생님은요, SNS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부 그리고 그것이 본질, 특히 좀 미국을 선두로 하는 고강도 대북 경제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예, 그래서 잘 우리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자기소개부터 간 좀 해주시면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좀 오래 걸리다 나니까 남한 분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굳이 오늘 인사삼아 이렇게 저희 소개를 다시 한다면 저는 이제 북해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대 초부터 북한 내각사나 경공성 사업국 책임지도로서 이제 요금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 오기 전에는 2000년대 초에 북조선의 이제 젊은 여성들 2000년대 초요. 예. 예. 한 200명 데리고 체코에 나가서 북한 최초로 여성 노동자들을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신발 공장, 가방 공장, 부직포 생산 공장, 픽업 공장들의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잡아놓고 거기서 일을 해서 이제 예약을 해서 아마네들이 보내다가 대한민국으로 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탈북자의 한 사람입니다. 예, 참 귀한 분이죠. 아이고 귀하구나. 근데 저는 이게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진짜 체코라고 하는 그 유럽 땅에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200명씩이나 갔다라고 하는 것, 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신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가방들 만들고 그런 걸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었죠. 그때 당시 체코가 생활 수준이 낮으니까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아서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이야기에 최초로 동원됐다는 게 그게 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문화무역 총국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말입니다. 최초에 그것도 또 200명의 여성 노동자들만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일하고. 자, 그때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벌어서 김정일 수중에 주머니에 채워 주셨죠. 대략 그때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제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우리 나가실 때는 그 체코가 아직 그 이제 사회주의에서 개혁 개방으로 넘어가면서 지구실을 못할 때니까 인건비가 매우 쌌어요.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들이 한 달 인건비가 이 한국 돈으로 한 20만 정도. 그러니까 200달러 미만이었어요. 노동자들 생활비가.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쓸 수 있는 걸 떼고 숙식비 떼고 절반씩 어떻게 보내면 한 달에 200명이라고 해요. 15,000달러, 20,000달러씩 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 네, 그러네. 그게 지금은 이제 중국 같은 데 여성 노동자들이 나가서 일하면서 받는 돈을 보게 되면 한 달에 적지 않게 한 7, 80달러씩 한 거의 100만씩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최초로 여성 노동자들이 나갔다는 그 이미지는 있지만 크게 돈벌이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좀 요약하면 결국은 우리 김태선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여러 경제대학들이 있지만요, 여기 최고의 경제대학입니다.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중앙경제기관, 아까 그게 어느 내각사나 내각사나 경공업성. 경공업성이네요. 내각 경공업성에
간부로 또 최고 신임이 있으니까 또 여성 노동자들 데리고 체코에 가셨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경제를 배우고 또 북한 밖으로 나가가지고 북한 안쪽도 들여다보고 그렇죠. 오늘 또 이 자유경제체제 안으로 또 들어와 보시고 네. 그러니까 뭐 세 지점을 다 가셨네요. 그렇죠. 안, 박, 네. 예, 자유민주제.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최근에 뭐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하면 아마 지난 9월 경에 취했던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 2375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그 2375 경제 조치에서 우리 선생님 그걸 들었을 때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대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그 발표는 유엔 조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걸 참 저도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걸 저는 좀 의심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 80년대 전부터도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는 형식상이 아마 계속 되어 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거의 40년, 50년 동안을 대북 경제 제재라는 그 말이 계속 흘러왔던 겁니다. 유엔에서 그게 계속 발표가 됐고. 그렇죠. 그러던 것이 이번에 또 발표되면서 또 같은 맥락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예. 그런데 흐르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 효과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는 북한에서의 대북 경제 제재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는 두 단계로 저는 갈라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에서 핵무기가 불거지기 전 그전에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북한에서 핵 문제가 지금 발달이 돼서 유엔에서 지지한 현재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 이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대북 경제 제재 조치 즉 말하자면 7, 80, 90년대 이때까지인데 그때는 저도 거기서 경제 일꾼으로 일하면서 그걸 많이 들었고 또 그걸 많이 체험을 몸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 대북 경제 제재였지 그렇게 북한의 경제 운영에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는 그게 왜 이 남쪽에서 떠들었나 하는 게 그게 문제인데 그렇죠. 북쪽에서 자체로 그 공산주의자들 말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경제 운영 그 무능과 그 다음에 경제 운영 방식 그 체제 경제 체제에서 시스템에서 착오로부터 해서 경제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1970년대 후반기부터 점점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국가 수뇌부의 그 경제 정책에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실책을 감싸기 위해서 그들은 선동수단을 이용해서 미제 침략자들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하락하고 인민들이 못 살게 됐다. 이렇게 계속 선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미국의 그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의 통치자들을 그들이 과오를 숨기는 그런 오히려 도와주는 효과가 더 컸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못 사는 것이 그렇죠. 미국과 남한의 대북 경제 조치 때문에 우리의 정책은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체제는 좋으나 경제제도는 좋으나 이 제대로 돌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오니까 여기서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을 내보내자고 하면서 이제 북한이 못 살고 북한이 무력 증강에 투자하는 것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못 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북한이 선전하는 대로 그대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북한에서 진짜 내가 경제 일꾼으로서 수십 년 공무를 했지만 내가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돈을 못 쓴 것도 아니고 수입을 못한 것도 아니고 수출을 못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운영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다. 돈을 외국에 송금하거나 또 송금에 들여오거나 하는 데서 전혀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받았다면 뭘 하나 받았는가. 북한이 무기 판매에서만은 제재 조치를 좀 받았습니다. 당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만 있었지 그전에는 전혀 받지 않았는데 남쪽에서도 이 좌파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북한에서의 그 선전을 그대로 여기서 받았으니 마치도 미국 때문에 북한이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해 9월경 2375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까지 적어도 7번 정도 그래 이제 계속해서 왔는데 과거의 대북 경제제재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다만 무기 판매 같은 것은 뭐 실질적으로 봉쇄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번 2375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하고 전방위적이고 여기 국제사회가 동참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피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단적인 신뢰를 들어서 2375에 따르면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강도로 이제 압박했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 뭐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든 뭐 러시아에서 들어가든 한 해 그 들어갈 수 있는 총 연유량을 400만 배럴로 딱 커터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제유 부분도 딱 톤수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의류, 뭐 수생 그 체코에서 했던 뭐 다 포함일 겁니다. 의류 수준 전면적으로 그건 X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북한의 뭐 석탄이나 뭐 광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해서 벌던 돈들도 완전히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이제 좀 바빠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국제사회에서는 아마 이 문제, 이 효과를 가지고 두 가지 그런 서로 엇갈린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죠. 하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 아주 주장점도 분명하고 팽팽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이제 2375호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표현을 던지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효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지, 지난 기간의 대북 제재보다는 효과가 푹 나옵니다. 전적으로 그게 증명되고 있고, 그 효과가 있다 없다를 알려면은 지난 기간에 제가 말했던,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당시의 대북 제재가 왜 효과가 없었는가를 그걸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미국이 혼자서 유엔 그 고수기를 동원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운영했을 뿐 국제사회가 동참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니까 미국만 단독하니. 예를 들어서 김정일 시대에 유럽 나라들에서 또 벤츠, 명함시계도 막 들이다가 사치품 막 뿌리고 막 그랬죠. 자기 몸값 올리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유럽 나라들이 미국의 그 대북 제재에 동참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이 경제를 운영하려면 무역 활동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는 건 들여오고 남는 건 내가 팔고 이렇게 무역 활동이 진행돼야 되는데, 무역 활동이 진행되는 그 태방이 90% 거의가 무역 활동의 90%를 중국하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절대로 미국에 이제 발맞춰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기간에 대북 제재는 물거품이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2379에다가 그게 발표될 때도 저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동참을 지난 날처럼 동참을 안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데 그게 될까 하고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중국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동참시키고 막 이렇게 되니까니 현실적으로 그 효과는 나타나는 게 알려집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거는 뭐 이제 앞으로 내려가면 좀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지난년에 북한에서 겪었던 거는 제가 겪었으니까 제가 또 말하는 건 앞으로에 대한 거는 저도 개인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한 2, 30년 했던 사람으로서 비교적 이번에 제재만은 효과가 꼭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신성 있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전곡을 찌른 것 같습니다. 전곡을 찔렀고요. 자, 그렇다면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부수적 조치들, 결정적 조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유럽연합,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다 같이 독자 제재든 공동 제재든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유엔이 요구하는 그 제재의 엄격한 부분들을 세부의 일까지 다 하는 그런 어떤 과단성과
공통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저도 선생님도 그 효과를 일단은 그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에서 살았을 때 그 안에서 느낌, 그리고 북한 현재 협조자들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 보면서 저 오늘 이야기에 이런 좀 단계를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계냐면요,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시작됐습니다만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북한이 이 대북 제재 결의의 기본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제재의 기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핵무기 폐기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폐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속쓰니까 예. 야, 너네 핵무기 포기하고 손들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동참하라 이거.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 나오라. 그렇죠. 이거죠. 근데 이거를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말 안 듣고 제멋대로 나가고 뭐 국제사회 무시하고 계속 빵빵 쏘아대고 위협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딱 취해놨죠. 밖으로 완전히 얽어매고, 그럼 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느냐? 그 반응을요, 선생님, 저는 한 5가지 단계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뭐 저 동의하시는지 좀 들어봐 주십시오. 첫째는 뭐냐면요, 일단 대북 경제 조치가 취해지면 1단계로서 북한 경제 시스템의 부자재, 원료, 그리고 각종 어떤 공업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싹 막히니까 경제 가동률이 지금 현재는 15%인데 그보다 더 떨어져서 바닥을 치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예, 이 첫 번째 단계를 보겠고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고위층, 배급층에 대한 공급이 그 차단되니까 배급층과 고위층의 배고픔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들이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과 우리 왜 이렇게 한다? 저 우리보다 일반 사람보다는 좀 더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일어나겠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시장에 영향 줘가지고 거기서부터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품귀 현상이 생겨가지고 상품이 생산이 줄어드니까 품귀 현상이 생겨가지고 값은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도 타격을 좀 먹을 수 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주민이 타격 먹는 단계. 마지막으로 더는 헤어날 상황이 안 돼. 붕괴 직전에 가니까 손 들고, 제발 그 이란처럼 합시다.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되든 안 되든. 이런 5가지 단계로 저는 나눠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여기서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제 그러네. 정도의 차이는 뭐 우리가 뭐 신이 아니니까 다른 데다 전망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뭐는 경제적인 추이는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동은 조금 어렵지만은 경제라는 건 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여기서 딱 어디께서 막히면 뒤가 뭐가 잘 안 된다는 게 꼭 그건 뭐 그렇죠. 자연 법칙이자 자본의 법칙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추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매 단계별로 한번 좀 보죠. 일단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중지되다 보니까 북한의 핵심 경제 시스템의 어떤 붕괴, 가동이 중지되고 붕괴된다. 이 동의하셨으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 내부가 반응하는 태도는 한 5가지가 된대요. 이게 딱 압축하니까 내부 경제 체제는 첫째는 뭐냐면 중단, 뭐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두 번째는 우회를 한대요. A라고 하는 물건을 들여왔는데 이게 못 들어오니까 다 그 통로를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나 또 아니면 제3국을 도는 우회. 그 다음에 대체, 콕수를 쓸 대신에 뭐 삼합처리라는 걸로 국사나 주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하고 마지막에는 이것도 저도 안 되면 포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말하자면 경제 운영 방식의 4가지 원칙에 맞대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를 운영하자고 하면 우선은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계도 그 다음에 원료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기계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4대 요소죠. 4대 요소. 이게 경제 운영의 기본 요소거든요. 근데 북한은 뭐 전기 다 말하자면 시간이 가지만 전기는 원래 북한이
내달하는 전동기 개수에 필요한 70%밖에 발전 설비가 건설이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력 발전에 거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다니까 요즘엔 이상 기후 현상으로 물이 차지 않으니까 그 70%마저에서도 생산을 35%밖에 하지 못하니까 구간 전력 생산의 35% 내지 40% 미만의 전기가 지금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건설의 기본 동력이 지금 고갈된 거고, 이거는 뭐 중국으로부터 풀 문제도 아니고 자체 내부의 문제니까 이건 대북 제재한다고 해서 이게 뭐 전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선 거기에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력하고 기계 수단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낡은 거지만은 뭐 낡은 신발을 만들어서라도 얼마든지 신고 입고 할 수 있어요. 원자재만 들어가 동력과 있고 원자재만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체를 만들어서 입고 신고. 그런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원료 자재가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이 땅속에 지하 자원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입고 신고 먹는데 필요한 거는 거의가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실내로 신발 하나 만드는데 99.9%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먹고 한 송이 안 나오고 버무 한 그램 안 나오고 모든 게 토리 가죽 한 장 안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나 수입에 의존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난번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하고 동남아에서 수입하던 건데 요즘에 미국에서 이쪽에 강력하게 제재하면서 원료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흙을 파서 기계라요 그 신발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중국하고 딱 거래를 끊게 하고 하다 나니까 지난번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공업 발전 속도가 조금 올랐다 한 게 뭐예요? 올랐나 하면 뭐 인민 생활에 필요한 걸 생산한 것보다도 김정은이가 올라앉아가지고 주택 건설을 많이 한 겁니다. 예. 주택 건설도 경제 발전에 한계 몫을 네가 됐더니 주택 건설도 많이 했으니까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가 쟀어요. 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원료 자재를 중국에서 몽땅 들이다 평양술도 중국에서 알코올 들이다가 그거 희석시켜서 평양술 병이랑 중국에서 다 들이다가 만들어서 평양술 딱지만 붙여가지고 평양술 여기도 나오는 게 이거 뭐 중국 알코올입니다. 그래 알코올 냄새가 세게 나네. 그 다음에 피복 생산도 이제 자료를 보면 북한이 피복 생산 많이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원자재를 몽땅 들이다가서나 거기서 생산해서 중국으로 몽땅 나갔어요. 피복 인가공. 근데 이번에 100% 중국이 그걸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인가공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료 자재가 수입이 차단되니까니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제재. 경제 제재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책임적으로 제재를 한다면, 네. 그러면 북한의 경제 체제는 결국은 그 마지막 숨을 들이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봅시다. 이렇게 경제 체제가 바닥을 치고 생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북한 경제 체제가 돌아서 나오는 아웃풋, 생산량을 가장 먼저, 가장 질 좋은 것을 갖다 쓰는 게 간부들과 배급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없어. 안에서 생산도 이전 경제 체제가 멈추니까 줄 것도 없어. 그러면 북한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간부층과 배급층이 아마 그 다음부터 궁피파가 시작되겠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간부층, 배급층 이거 도저히 합해서 얼마 정도 될까요? 물론 뭐 그걸 정확한 숫자는 다 짚기는 어렵지만 제가 뭐 오늘 사실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를 토론할 것 같으면 제가 전부 뭐에 해셔야 되겠는가 법부 관심하다 나니까 대략 우리가 관심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는 층이 있잖아요. 우선 당일꾼들은 끝까지 다 줍니다. 근데 안전보위군들 주고 그다음에 교원들 주고 교사들, 과학자들 주고 의사들 좀 의료 부문 군대는 1년에 40만 ton 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군수공장 노동자 군수공장 노동자들은 뭐 지난번에 대한민국에서 준상 가지고 먹고 먹었던 건데 요즘엔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법검찰 그렇죠. 그거 다 들어가죠. 그게 제가 통계해 보니까 그렇죠.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시민 그리고 군수공장 노동자, 군대, 그 다음에 중앙당 정권기관, 사법검찰기관, 간부들 해서 한 500만 된다고. 500만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좀 넘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 500만 쳐도 2,500만에서 500만은 배급을 주고, 그 나머지 2,000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솔직한 말로 지난해안에 권한의 행군 시기에 뭐 붙자만 다 낳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뭐 여우하고 늑대만 낳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우리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말 있잖아요. 예. 그때 뭐 과부, 예. 간부, 예. 오부, 예. 그러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간부는 이렇게 앉아서 꼭에서 배국 주는 데다 좀 떼서서 먹고 아. 뭐 이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산부가 죽었다고요? 그들만 아, 살았죠. 예. 아, 그들만 살았다고. 그렇죠. 아, 그럼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B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첫째 선비. 네. 예, 글만 읽는 과학자들, 교사들, 의사들, 그렇죠. 산비. 그다음 두 번째가 꽃제비.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청제비라네요. 청제비는 어린 소녀들이죠. 가족 안에서 먹이 순서가 제일 마감이 되는. 가장 합리적으로 놓고 이렇게 비평을 해서 좀 나도 북한 사람으로서 좀 미안하고 막 분노하고 부끄러운데 그러나는 그때 권한의 행군 시기에 자기 손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러줬어요. 그렇죠. 이게 민족의 10분째 일이 네. 굶어죽었죠. 예. 10% 13% 정도 굶어죽었는데 그때 정말 내 능력으로서 심어 먹을 수 없는 사람, 내 능력으로 도적질해 먹을 수 없는 사람, 예. 내 능력으로 장마당에 나가서 노력해서 먹을 수 없는 사람, 어쩌기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든지라기보다 그래도 자기 능력으로서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남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 가운데서 2천만 원 그렇게 정부가 배급을 주든 안 주든 다른 생필품을 주든 원료를 주든 안 주니까 전혀 국가를 안 바라보고 그렇죠. 김정은도 안 바라보고 이게 사는 사람들인데 외부에서 막았을 때 결국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간부들, 그렇죠. 배급을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평양시민들, 군인들 이게 먼저 대북 제재를 하면 궁핍이. 솔직히 빈민들은 말하자면 인민들이 국민들 일반 인민들은 네. 지난기한 권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그 위에 10년, 20년 거치면서 국가에서 배급을 계속 안 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벌어먹을 능력을 갖췄어요. 맞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노동당도 우리를 돌봐주지 못한다. 네, 김정일도 우리를 돌봐주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북한 국민들 속에서 꽉 잡혔고 그렇죠. 이제는 오직 내 힘으로 벌어먹어야 된다는 생각과 돈이 있으면 당도 필요 없어 네. 수령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산다는 그 그렇죠. 생각이 이제 꽉 잡혔어요. 예. 이럴 때 이제 앞으로 내려가면 이야기했지만 바깥에 사람들이 자꾸 지원을 안 해줘야 되겠는데 지원을 해주다 나니까 지금까지 네.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안 무너졌다고 봐야죠. 솔직히 그렇죠. 대한민국도 솔직히 책임이 큰 거죠. 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몸을 담고 있어서 이 나라 정부나 이 나라 국민들을 뭐 비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기간 대북 제재가 효과를 못 기자는 거는 대한민국의 잘못도 대단히 크다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제 기가 다 나니까 우선 일반 인민들은 심어서 먹던 장마당에서 먹던 먹을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대북 제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저희 문제가 책임지고 이제. 작년에 농사지어서 대체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근데 당에서 주는 대급 받아먹고 뺏어먹고 이걸로 살던 간부들이 부유층들이 이제 대북 제재의 효과를 그 맛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뭐 경제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충성충이 이렇게 궁핍화되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이런 영향들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의 그 혼란도 예. 시장의 궁핍화도 동시에 시작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러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 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들을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이 구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빈자리가 많아지고 물품이 없어지고. 물품이 없으니까 주고 팔고 살기 없어요. 교환이 없고 그 다음에 돈 인플레가 막 인플레가 올라가죠. 물품은 적으니까 인플레가 지난번에 물품이 많을 때는 한 개에 1원 하던 거를 없으니까 내는 2원 그 다음에 또 없으면 3원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은 10원이라도 주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인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장마당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도 전화를 해보게 되면 어떤 인사가 난 이제 내 일생 바쳤던 직장 다 버리고 산골로 가족 데리고 내년부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야, 그 가족 데리고 들어가도 뭐 막지 않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집단 불합을 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산속에 있던 마을 개인 집들, 개별적인 집들 다 끌어내다가 집단 불합 형식으로 해놓고 통제를 하던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서 산골로 들어가서 감자 농사, 부대기 농사를 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통제가 이 대북 제재 때문에 통제 시스템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죠. 아, 참,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게 다시 또 올라가지고요. 지금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아, 이게 인플레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2002년도, 네. 2002년도에 새로운 7.1 경제 조치에 의해서 그때 제가 250원이던 저희 급여가 그때 4,000원이 됐거든요. 네, 4,000원이 됐습니다. 정확히 4,400원 됐죠. 그때 식량 한 킬로 가격이 국정 가격으로 40원을 했단 말이죠. 대학 교수가 급여를 받아가지고 쌀 100kg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4,400원이라는 급여가 아직도 저희 친구들, 저희 동료 교수들이 아직 그걸 받고 있어요. 5,000원을 받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쌀 1kg 가격이 6,000원을 하거든요. 입쌀이 6,000원 하죠. 예, 대학 교수가 한 달 꼬박이를 했는데 그렇죠. 급여를 주는 게 쌀 한 킬로도 받지 못하는 그 다음 달 아침부터 쌀값이 40원이던 게 1kg당 400원, 600원 막 하는. 돈이 많아졌죠. 그렇지. 돈은 많아졌지. 쌀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물가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인플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요,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100배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꽉 막아놓으면 네. 더 물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꽉 막아놓으면 선생님한테 네. 꽉 막아놓으면 중국에서 생필품 거의 들어오던 건데 그걸 꽉 막히게 되면 신발 한 짝에 뭐 강냉이 한 킬로 하고 막 바꾸는 건데 이제 강냉이를 2kg 줘야 2-3kg 줘야 인플레가 오르면 한 10kg 줘야 신발 한 켤레 바꾸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네. 저희가 지금 뭐 북한의 협조자들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장마당 물가 정보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한 4개월째 해왔는데 다른 물건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식량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특히 2달 전보다 특별하게 오르는 가격이 뭐냐면 기름값이더라고요. 먹는 기름도 올랐지만은 이 자동차가 먹는 그 기름, 그렇죠. 예, 휘발유, 디젤유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뭐 거의 한 10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휘발유, 디젤 없으니까 이 뭐 부르는 값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이 붕괴되고 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의 생활도 상당히 열악화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지금까지 그래도 그 중국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압록강 조만간 통해서 넘어오던 생필품들이 몽땅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개인들이 농사 지은 거 이제 그 생필품을 막 깎아서 이제 쓰던 건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신발 한 켤레 전등거나 비누 한 짝이라도 지나기에는 1대1로 바꾸던 걸 이제 내 쌀이 뭐 한 킬로 주면 되던 걸 10킬로씩 줘야 바꾸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뭐 북한 국민들 속에서 반항 정신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게 첫 문제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게 정말 저는 우리 대북 제재 조치가 노리고 있는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 정말 마지막 기반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국민들이 그 대중적인 반항 그거를 도출시키자는데 이건 목적이 가지고 그래서 그 대중적인 반항을 도출시켜 가지고 북한 정부를 압박하도록끔 하는 게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엔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 목적이 아니겠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봅니다. 이런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그렇죠. 지금 남아 체제를 유지하는데 돌격대로 나섰던 간부층, 배급층이 이전 죽게 생겨먹으시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이 붕괴되고 일반 주민들의 저절로 벌어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도 살기 어렵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누구도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네요. 그럼 대량 탈북이 생기겠죠? 지금까지 그 국민들이 반항을 누르던 군대, 거의 안전, 검찰 뭐 이런 독재자들 그 수완노를 하던 사람들도 그 말을 안 듣게 된 거죠. 자기네도 배고픈데, 자기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국민들 과 같이 장마당에 나가야 되고 국민들과 같이 산에 가서 뭘 심어 먹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뭘 뜯어먹기도 하고 또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들한테 또 뭘 떼서내게 되면 오히려 그건 국민들이 더 거시찬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말하자면 폭탄 심지가 불을 타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북 제재 그 효과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중국이 좀 최종적으로 원유관을 잠그지 않고 있고 네. 그것까지만 좀 잠가주고. 자,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을 국제사회가 핵 미사일 포기해라고 지금 정말 전방위적으로 네. 압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결국은 포기하는 단계로 가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았는데 뭐 이야기하면서요. 네. 솔직히 지금까지 한 5가지 단계는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은 부수적인 게 아니냐, 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게 저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생활에서 먹고 입고 쓰고 즐기고 노는 데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부족함 느끼고 괴롭다. 네. 이걸 느끼게 하는 방법이 네. 결국은 빨리 손들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김정은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저는 이제 그 항상 이야기하고 픈 게 이 사치품 네. 그리고 호화용품. 그렇죠. 예, 김정은이 입에 들어가고 뭐 그자가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막아야 이 핵심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미나게 저 이야기 듣고요.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갑니다만은 자,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이 대북 전문가들 네. 그리고 뭐 제재 전문가들 참 두 가지 어떤 견해로 갈라져 있거든요. 한쪽 견해는 아시겠지만 한쪽 견해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제재 효과가 나타나서 손들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아니다. 이란 시각은 틀려. 절대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란하고 북한 어떻게 이란식이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제 생각 제가 바라는 것도 내일이라도 아니면 모레라도 김정은이가 제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그 평화적 요구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 3대 독재자는 그것을 죽는 날까지 절대 포기를 안 한다는 건 저는 뭐 장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되려면 내부에서 폭발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제가 거기서 50년을 살면서 느낀 건 거기서 폭발될 기운은 전혀 아무리 국민들이 혼자서 그렇게 떠든다고 해도 거기서 그것을 폭동이나 무슨 데모나 그런 반정부적인 행위를 이끌어 나갈 그런 추모자가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단점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는 이란과 같은 그 자본주의 나라들은 야당도 있고 그런 어떤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적 조직들도 마음대로 산생이 되고 투쟁도 허용이 되는 사회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예. 북한에는 야당도 없고 그 어떤 개인적인 또 사회 단체적인 뭐 정부를 떠난 그거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좀 다른 거는 제도적 차이가 있죠. 네. 이란은 뭐 아시는 것처럼 시장 경제하에서 그렇죠. 작동되고 네. 있고 또 거기에서는 뭐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진짜 선거 있죠. 예. 예. 그 선거를 치러야 될 통치자들은 아무래도 뭐 주민들의 어떤 여론과 그렇죠. 지지도를 생각해야 네. 되니까 너무 경제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 네. 없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선거가 제일 문제죠. 선거가 제일 문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렇지만서도 뭐 그 체제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든지 말하자면 지지도에 따르는 네.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에서 어떤 효과를 일어날까 이게 뭐 뻔히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뭐 그냥 만났던 김에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 남한과 또 국제사회에 건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좀 이야기해 보시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마지막에 뭐 할 말이 태산 같은데 시간은 짧은데 우선 유엔이라는 그 조직에다 좀 한번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대북 제재도 유엔 결의안에서 나온 건데 그 결의안은 제재 결의안을 하고 그 뒤에 가서는 또 북한의 뭐 국민들을 위해서 예. 인도적인 지원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입니다.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북한이 다른 이라크나 이란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 지금 3세계 나라들의 수혜가 나든가 하게 되면 유엔 기관들에서 직접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해 난민들에게 직접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북한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엔이 아무리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지원하고 뭐 우유를 지원하고 분유를 지원하고 뭐 별걸 다 지원해도 그게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는 군수품 짝과에 먼저 들어가고 군사 유지, 독재 체제 유지에 다 쓰이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이 언제 들어왔다는 것도 일생 모르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 기관부터 정신을 좀 바로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핵무기 위협에 전 세계가 좀 놀아나지 않겠으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특히 중국, 러시아도 미국이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같이 동참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중국이 지금 자기 나라를 유지하는 데서 위험성을 느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압박 앞에 놓여 있고 지금 난 문제에 동참한 거거든요. 이라도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예. 이라도 중국이 대북 제재 더 굳게 해서 북한의 그 핵무기 없애도록 하는데 동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뭐 같이 공감인 게 북한에서 핵실험이 뭐 6차례까지 진행되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뭐 그런 장거리 미사일이 나올 때까지 중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그 몇만 개의 부속과 그리고 정밀한 부품들이 요구되는 북한의 핵실험 장비 미사일 그 북한이 다 생산한 거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정말 통제 물자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돈에만 눈이 어둡던 나머지 핵을 만들든지 미사일을 개발하든지 전혀 국제사회와 마이동풍했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이 국제사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절대로 이게 뭔가 팔짱 끼고 저건 우리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중국 아셔야 됩니다. 북한이 항상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강연을 하고 세뇌시킬 때 우리 미사일에는 우리 핵 무기에는 계급적 성격이 있다. 우리에 대해서 코지라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국가도 우리는 가리지 않는다.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근데 그런 중국이 지금 북한이 몰고 오는 핵폭풍과 미사일 그런 위협이 마치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고 미국에 국한된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게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핵은 북한 자체로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줬고 대한민국이 도와줘서 만든 겁니다. 명백하게. 그렇죠. 이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서 도와줬다는 데 대해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치 더 지금도 그 책임에서 아무 그런 자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또다시 대북 지원 문제를 또 현금으로 지원할 때 대한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 제발 이런 칼 물고 띵뛰기 노릇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사실 뭐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집적 회로와 전자 장비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그렇죠. 예, 절대로 그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못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국 경계를 걸쳐서 들어오거든요. 이거 정말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절대 못 나오게 하겠다고 딱 막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참에 정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그 결연한 의지, 그리고 강력한 제재 동참 이걸 촉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는 좀 더 붙이고 싶은 것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남한 사회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우리 압박을 했을 때 이 안에서 내부적인 하학 반응, 즉 주민들이 반발과 이 체제에 대한 일탈 그리고 이 제도로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촉매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촉매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리고 피폐해지고 막 굶어 죽는 제2의 제3의 고난행군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원인들이 계속 앵무새처럼 대바다하는 그런 제국주의자들과 뭐 남한 국제 반동들이 고립 압살 책동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협박 공갈하는 김정은의 그 핵 무기 노름 때문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려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야 북한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라디오 그리고 뭐 뉴미디어와 같은 뭐 전자 그런 플레이어 기기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요즘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그 대북 경제제재 조치 진 목적과 의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북한 체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 진정성을 안다라고 하면 좀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안에서 결연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정보가 안 들어가죠. 정보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저는 뭐 지금 북한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북한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또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라디오를 차폐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뉴 미디어들이 컴퓨터와 전자 장비들에서 플레이 될 수 없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북한에 들어가던 정보량의 전 20%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못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그거를 위해서 그 엄청난 재원들이 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로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그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이러저러한 사업들에 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많죠, 사실. 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우리 스님 이야기 몇 가지만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시간 내줬고요. 마지막으로 김태찬 스님께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제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 국민들을 죽이고 북한 정부를 압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걸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써야 하는가를. 그 자체는 뭐 사실대로 북한이 그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위협을 없애자는 목적에서 쓰는 것만큼 여기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탈북자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런 방송을 하고 또 북한의 정보를 들여버리는 상황을 하는가를 깊이 좀 널리 이해하시고 그 사업에 좀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서 저희 북한 이슈 초점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김 선생님께도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